폴란드 동부 전선 영하 15도의 설원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한 여자 기자가 숨을 헐떡이며 전차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서진 38세 전쟁 전문 기자였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전차 측면에는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유럽 장교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전차 독일제가 아니야. 한국산이지.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최전선에 한국 무기가 배치됐다니요. 베를린에서 독일 방산 관계자는 비웃듯 말했죠.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 속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폴란드 장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쟁은 지금 벌어지는데 독일은 회의 중이야. 서진은 서울로 날아가 하나와 현대로템 생산 라인을 취재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린 전쟁을 직접 겪은 나라잖아요. 느릴 수가 없어요. 노르웨이 설원에서 K9 자주포가 시험 사격을 하고 폴란드 공장에서는 한국 기술자와 유럽 엔지니어가 함께 웃으며 용접을 했습니다. 유럽의 지도가 붉은 점으로 채워졌어요. 한국 무기 도입국들이었죠. 눈 덮인 들판 위에 새겨진 글자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단순한 산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억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진입니다. 올해 38세고요. 지난 10년간 전쟁터를 취재해 온 기자예요.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분쟁 지역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총소리와 폭발음이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번 취재는 달랐어요. 폴란드 동부 전선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유럽 최전선에 배치됐다.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독일이나 미국을 제치고 유럽 전선에 무기를 공급한다니요.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이었어요. 현지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진 씨 바로 전선으로 가실 거예요? 네,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요. 각오하세요. 거기는 진짜 전쟁터예요. 우리는 동부로 향했습니다. 차로 5시간을 달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어요. 눈 덮인 들판과 부서진 건물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최전방이에요. 군부대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폴란드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어요. 박서진 기자님이시죠? 마렉 소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 전차를 보러 왔어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전차 경납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어요. 거대한 전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위장 무늬의 육중한 철갑, 그리고 측면에 새겨진 글자 K2 블랙 팬서. 맞아요.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독일 전차를 주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레오파드2를 주문했는데 납기가 5년이래요. 5년이요? 내 전쟁은 지금 벌어지는데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마렉 소령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했어요.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냐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1년이면 가능하다고 했죠. 1년요? 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정확히 11개월 만에 첫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이 5년 걸린다는 걸 한국은 1년 만에 해낸 거예요. 그럼 성능은요? 급하게 만든 거라 품질이 떨어지진 않나요? 마렉 소령이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는 훈련장으로 나갔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들판이었습니다. K2 전차 한 대가 시동을 걸었어요.
굉음과 함께 땅이 울렸죠. 출발합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어요. 시속 70km.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게 65톤짜리 전차예요? 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전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급회전이었어요. 기동성이 엄청나네요. 독일 전차보다 빨라요. 그리고 더 가볍습니다. 마렉 소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주포 사격도 정확해요. 영하 20도에서도 오차가 거의 없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죠. 장교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한국산을 선택하셨어요? 마렉 소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도 있잖아요. 독일은 너무 느려요. 미국은 너무 비싸고요. 한국은 빠르고 합리적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확히 11개월 만에 도착했고 품질도 완벽했죠. 그게 신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신뢰였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유럽 최전선에 나타난 한국의 강철.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취재지를 정했습니다. 베를린이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박람회가 열리는 주간이었어요. 거대한 전시장 안은 각국의 무기 제조사들로 붐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세계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였죠. 저는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 부스로 향했어요. 레오파드 전차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인터뷰 약속한 박서진 기자입니다. 안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우스 슈미트 홍보이사입니다. 50대 중반의 신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클라우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요?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봤거든요.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거요. 우리 레오파드를 못 기다려서 급하게 산 거죠. 클라우스의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1년 만에 납품했던데요. 당신들은 5년이 걸린다고 했죠.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속도를 추구하지 않아요. 완벽이요? 네, 독일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독일식 사고방식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품질 면에서 한국산이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클라우스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실전 데이터가 부족해서 뭐라 말하긴 어렵네요. 하지만 폴란드군은 만족하고 있던데요. 그건 그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국 업체들을 경쟁자로 보시나요? 클라우스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자신감보다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경쟁자라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 정도로 보죠. 틈새 시장요? 네, 급하게 필요한 나라들 말이에요. 우린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독일은 여전히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베를린에 출장 온 야누시 차관이었어요. 독일 업체들 만나보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실망하셨죠? 야누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독일을 믿었어요. 유럽 최고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하고요. 야누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석 달 만에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죠. 석 달요? 네, 독일은 1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였어요. 태도요? 독일 업체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기다리라고요. 오만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먼저 물었죠. 야누시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상황을 이해했어요. 전쟁터에서 1년은 영원이라는 거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이 놓친 것, 그건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었어요. 고객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죠. 완벽을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취재지로 서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제 직접 그 속도의 비밀을 확인할 차례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어요. 해외 특파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고국은 점점 낯설어졌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취재 코디네이터 김민수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았어요. 박서진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고마워요.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번 취재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경기도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디펜스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사이 한국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민수 씨 요즘 한국 방산업계 분위기가 어때요? 엄청 바빠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요? 네폴란드만이 아니에요.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줄 서 있어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하나 디펜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홍보팀 이수진 차장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박서진 기자입니다. 오늘 생산라인 취재 가능할까요? 네, 준비해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K9 자주포 생산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멧과 안전복을 착용하고요. 와,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공장 안에서 수십 대의 자주포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기계음과 용접 불꽃이 쉼없이 터져나왔어요. 하루에 몇 대씩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최대 생산 중이라 하루 3대 정도 나갑니다. 하루에 3대요? 내 전시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수진 차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했어요. 젊은 기술자들이 군복처럼 보이는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죠. 저기 계신 분과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최진우 수석 엔지니어님이세요. 우리는 한 젊은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진 기자입니다. 아, 네, 최진우입니다.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10년이나요. 젊으실 때부터 하셨네요. 25부터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죠. 최진우 엔지니어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빨리요? 내 독일이 5년 걸린다는 걸 1년 만에 하잖아요. 최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직접 겪은 나라잖아요. 전쟁이요?
네, 6.25 전쟁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죠.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전쟁이 뭔지 아는 나라는 느릴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사람이 살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곳의 속도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기억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래도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만들면 불량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해요. 모든 부품을 3중으로 검사하죠. 최진우가 작업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주포 부품인데요. 네, 이거 하나 만드는데 56단계 검수를 거쳐요. 56단계요? 네,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다시 만들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거니까요.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했어요. 그게 한국식 방식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들 전시체제라 힘들지 않으세요?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뿌듯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실제로 사람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폴란드 말이죠? 내 뉴스로 봤어요. 우리 K9이 최전선에서 쓰인다고요.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로템 K2 전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거대한 전차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조립됐고 젊은 기술자들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여기도 주문이 밀려 있나요? 네, 지금 폴란드 추가 주문이랑 루마니아 주문까지 들어왔어요. 현대로템 김태호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생산 속도 맞출 수 있어요? 해야죠. 약속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약속? 그게 한국 방산의 핵심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어요. 생존의 기억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만든 거였죠. 호텔방에서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서울은 속도의 나라다. 하지만 그 속도 뒤에는 전쟁의 기억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지키는 법을 잊지 않았다. 다음 취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요.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민수 씨가 약속을 잡아준 분은 권호성 박사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노교수였죠. 박서진 기자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취재 필요해요. 우리는 연구소 내 작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방산 연구를 하셨어요? 70년대부터니까 50년 됐네요. 50년이요? 내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이었죠. 권 박사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천지 차이죠. 그땐 외국, 무기 조립만 했어요. 기술은 하나도 못 배우고요.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된 거예요? 권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필요였어요. 절박한 필요. 필요요? 네, 우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무기가 필요했어요. 남한테 빌려 쓰는 게 아니라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의 철학은 뭐라고 보세요? 권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무기는요,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무기인데요? 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진짜예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무기는 다시는 싸우지 않기 위한 도구예요. 억제력이란 말씀이신가요? 정확해요. 강해야 공격받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죠. 권 박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6.25 때
우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밀렸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약하면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 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구분이 있나요? 있죠. 우리는 남의 땅을 침범하는 무기는 안 만들어요. 권 박사가 자료를 하나 꺼냈습니다. K2 전차 보세요. 방어력이 세계 최고예요. 하지만 공격 범위는 적당하죠. 왜요? 필요 이상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 땅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본질을요. 그럼 지금 유럽에 수출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좋은 일이죠. 우리 철학을 나누는 거니까요. 철학이요? 내 지키는 것의 가치요. 폴란드도 우리처럼 침략받은 나라잖아요. 권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약하면 또 당한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 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공감대가 있었군요. 맞아요. 우린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들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한 가지만 꼭 써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 무기는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거라고요. 평화요? 네, 역설적이지만 강해야 평화를 지켜요.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제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 무기의 본질은 공격이 아니라 억제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메시지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이제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각을 가지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무기 구매 결정을 취재하러 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현지 코디네이터 유한을 만났습니다. 서진 내일 훈련장 갈 거지? 응, K9 자주포 시험 사격 본다며? 맞아, 노르웨이군이 최종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는 오슬로 북쪽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였죠. 여기서 무기 테스트하는 게 쉽지 않겠네. 그래서 하는 거야.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설원 위에 K9 자주포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노르웨이군 올라프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기자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령님, 오늘 테스트 참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러라고 초대한 거예요. 우리는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방한복을 입어도 추위가 뼈에 사무쳤어요. 지금부터 사격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K9 자주포가 포신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조준하더니 발사 준비에 들어갔죠. 발사!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3km 떨어진 표적을 향해서요. 명중! 관측병이 외쳤습니다. 정확히 표적 중앙에 맞았어요. 저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한 명중률이었죠. 연속 사격 시작합니다. 이번엔 1분에 6발을 쏘는 테스트였어요. 탕탕탕탕탕탕. 규칙적인 간격으로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모두 표적에 명중했어요. 대단한데요. 맞아요. 영하 25도에서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자주포는 드물어요. 올라프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대령과 인터뷰를 했어요. 대령님, 왜 한국산을 선택하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능이죠. 성능이요? 네, 지금 보셨잖아요.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올라프 대령이 K9을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가격이에요. 유럽산보다 30% 저렴하죠. 그 정도나요? 네 같은 성능인데 훨씬 싸요.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엔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셋째예요. 뭔데요? 올라프 대령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이요? 내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를 정확히 지켰죠. 1년 전에 주문했고 정확히 1년 만에 도착했어요. 독일은요? 3년 걸린다고 했어요. 우린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죠.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도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한국팀의 태도가 달랐어요. 어떻게요? 그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어요. 올라프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추가 기능들을 다 반영해 줬어요. 빠르게 정직하게요. 예를 들면요? 영하 40도 작동 테스트요. 우리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요. 해줬나요? 내 석 달 만에 개선 버전을 보내줬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였어요. 대령님, 한국을 믿으세요? 지금은요, 예전엔 의심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하고요.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신뢰.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저는 핀란드로 이동했습니다. 역시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였어요. 핀란드 국방부 사이먼 차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해요. 우리가 필요한 걸 정확히 줘요. 예를 들면요? 빠른 납품, 합리적 가격, 그리고 기술 지원이요. 사이먼 차관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린 K2 전차를 50대 주문했어요. 2년 안에 다 받기로 했죠. 독일은요? 5년 걸린대요. 우린 그렇게 못 기다려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유럽은 느렸고 한국은 빨랐어요. 핀란드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급해요. 우린 지금 당장 방어력이 필요하죠. 한국이 그걸 이해했군요. 정확해요.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북한과 대치 중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북유럽 취재를 마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속도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죠. 약속을 지키는 나라. 파트너를 존중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기술 이전의 비밀. 폴란드 남부 산업도시 슈테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합작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민수 씨가 다시 합류했습니다. 서진 누나 여기가 진짜 중요한 곳이에요. 왜요? 한국이 폴란드한테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장이거든요. 기술 이전요? 내 보통은 비밀로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우리는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와 폴란드 엔지니어가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함께 용접하고 있어요. 한국인 기술자가 폴란드 직원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둘 다 웃으며 대화했죠. 경쟁자가 아니네요. 맞아요. 동료처럼 보여요. 저는 현장 책임자 박철수 상무를 만났습니다. 상무님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K2 전차를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럼 기술을 다 알려주는 건가요? 박 상무가 웃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전략이에요. 이상한데요. 보통은 숨기잖아요. 우린 달라요. 같이 가려고 해요. 박 상무가 공장 안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직접 조립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3개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여기서 실습하죠. 저는 폴란드 엔지니어 한 명과 인터뷰했습니다. 야쿱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 줘요. 놀랍네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왜 경쟁자한테 기술을 주나 하고요. 야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함께 만든다면 우리는 더 강하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제가 만든 전차가 우리나라를 지킬 거잖아요. 야쿱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한쪽 벽에는 한글과 폴란드어로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함께 만든다면 우리는 더 강하다. 저는 그 문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상무에게 다시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술 빼앗길 위험은 없나요? 있죠. 하지만 우린 믿어요. 뭐요?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우리가 진심으로 돕으면 그들도 진심으로 함께 할 거예요. 박상무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계속 발전해요. 우리가 오늘 준 기술은 내일이면 구식이 돼요. 그럼요. 중요한 건 관계예요. 신뢰 관계요. 그게 진짜 자산이죠. 저는 메모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폴란드가 나중에 혼자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좋죠. 우리 목표가 그거예요. 네, 폴란드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요. 그래야 진짜 독립이죠. 박상무의 철학이 명확했습니다. 우린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저녁에 폴란드 국방부 담당자 야누시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동적이에요. 정말로요. 왜요? 보통 무기 파는 나라들은 평생 우릴 고객으로 묶어두려고 해요. 독일처럼요? 맞아요. 부품 하나도 자체 생산 못하게 하죠. 계속 사야 하니까요. 야누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달라요. 우리가 독립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남한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죠.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공감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한국을 파트너로 봐요. 공급자가 아니라요. 야누시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다. 함께 강해지자는 신념이다. 이제 유럽 전역으로 취재를 확대할 때였습니다. 속도 BS 품질. 브뤼셀에 도착한 건 2주일 뒤였습니다.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 무기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산은 싸구려다. 급조품이라 신뢰할 수 없다. 유럽 산업을 위협한다. 저는 이 논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벨기에 방송국 취재팀과 함께 폴란드 훈련장으로 갔어요. 한국과 폴란드 합동 훈련이 있었거든요. 오늘 K2 전차 실전 테스트가 있대요. 벨기에 기자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어떤 테스트요? 50km 돌파 시험이래요. 극한 상황을 재현하는 거죠. 훈련장에는 각국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의심하는 눈초리였어요. 시작합니다. K2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험한 지형 급경사 진흙탕을 연속으로 통과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네. 하지만 고장나지 않을까? 유럽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K2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2시간, 3시간, 50km를 완주했어요. 도착! 전차가 고린 지점에 섰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점검 시작합니다. 정비병들이 전차를 검사했습니다. 10분 뒤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심하던 기자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은 K9 자주포 명중률 테스트입니다. 이번엔 사격 시험이었어요.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3km 거리 표적을 맞추는 거였죠. 발사.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명중. 정확히 표적 중앙에 맞았어요. 연속 사격 시작. 1분에 6발. 모두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오차 범위 2m 이내. 합격입니다. 폴란드 장교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주변 기자들의 표정을 봤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기자 회견이 열렸어요. 독일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10년 뒤에도 작동할까요? 폴란드 마렉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독일 전차도 10년 뒤는 장담 못하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이요. 내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0년 뒤가 아니라요. 마렉 소령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물었어요. 가격이 싸다는 건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한국 박철수 상무가 나섰습니다. 가격이 싼 건 우리 생산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이요. 내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앴고 자동화율을 높였죠. 품질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박 상무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부품은 3중 검수를 거쳐요. 불량률은 0.1%예요. 0.1이요. 네, 사람 목숨이 달린 거니까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벨기에 기자 피에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놀랐어요. 편견이 있었거든요. 이제는요? 한국 무기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품질은 느림이 아니라 신념에서 온다. 한국은 빠르면서도 정확하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유럽 언론들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난 대신 인정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동유럽을 순회하며 취재했습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를 돌아다녔어요. 놀라운 건 모든 나라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국방장관을 만났어요. 루마니아도 K2를 구매하신다고요? 네, 50대를 주문했어요. 왜 한국산을 택하셨어요? 폴란드를 봤어요. 그들이 성공했죠. 루마니아 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린 러시아와 가까워요. 방어력이 절실하죠. 독일은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나토에서 한국 무기를 인정했어요. 나토가요? 네, 한국은 이제 나토의 비공식 무기창이에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린 K9 30문을 구매했어요. 유럽산 대신요? 유럽산은 비싸고 느려요. 우린 실용적인 걸 원해요. 체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한국과 합작 공장을 만들 거예요. 폴란드처럼요? 네,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요. 동유럽 전역에 한국 무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와 나토 본부를 찾았어요. 고위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요? 네, 유럽 방위 체계를 바꾸고 있어요. 외교관이 설명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은 방위에 소홀했어요.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재무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국을요? 맞아요. 그들은 빠르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유럽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국들을 표시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빨간 점들이 동유럽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네요. 맞아요. 세계 질서의 재편이에요. 외교관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국방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협이죠. 우리 방산 산업에요. 위협이요? 네, 한국이 시장을 빼앗고 있어요. 프랑스 전문가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인정하시죠?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린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유럽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저는 서울로 기사를 보냈습니다. 유럽의 지도가 붉은 점으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산업의 승리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질문도 품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평화를 위한 걸까요? 런던 엑셀센터에서 국제방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전 세계 방산 업체가 다 모였어. 거대한 전시장 안은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차, 전투기, 미사일, 드론. 반짝이는 조명 아래 전쟁 무기들이 마치 예술품처럼 전시돼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에요. 뭐가? 전쟁 도구를 이렇게 화려하게 전시하다니요. 민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전쟁은 이제 시장이 됐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는 계속해야 했죠. 한국 부스로 갔어요. 하나, 현대로템, KAI가 함께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누나 여기 봐요. 민수 씨가 가리킨 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K2 전차예요. 사람들이 완전 관심 폭발이에요. 각국군 관계자들이 전차를 돌아보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 김태호 부장을 다시 만났어요. 부장님 반응이 어때요? 엄청나요. 상담 신청이 계속 들어와요. 어느 나라에서요? 유럽은 기본이고 중동 동남아시아까지요. 김 부장이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빼곡히 적힌 국가 이름들이었어요. 이게 다 잠재 고객이에요? 네, 다들 관심 있어 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부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게 평화를 위한 건가요? 김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기를 안 팔면 다른 나라가 팔아요. 그래도요. 그리고 우리 무기는 방어용이에요. 침략용이 아니라요. 김 부장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약한 나라들이 강해지면 전쟁 억제력이 생겨요. 그게 평화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진 않았어요. 다른 부수들도 돌아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모두 자국 무기를 홍보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돈이 되는구나.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는 한국 부수로 돌아왔습니다. 최진우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진우 씨 여기서 뭐해요? 아, 기자님. 기술 상담하러 왔어요. 어때요? 이런 박람회가. 최진우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불편해요. 왜요? 무기를 상품처럼 파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럼 왜 여기 왔어요? 최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안 팔면 다른 나라가 팔아요. 그럼 더 나쁜 무기가 퍼지죠. 더 나쁜 무기요?
내 무책임하게 만든 무기들이요. 우린 그래도 책임감 있게 만들어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우린 전쟁이 얼마나 비싼 대가인지 알아요. 그래서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전쟁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방어도 못해요. 최진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린 그런 나라들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철학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미래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토론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나온 권호성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린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가치를 알죠. 그게 무기 제작과 무슨 상관입니까? 전쟁을 겪은 나라는 무기를 함부로 만들지 않아요.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권 박사의 말이 울렸습니다. 우리 무기는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으려는 겁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전쟁은 시장이 됐다. 하지만 그 시장 속에도 철학은 있다. 한국의 무기는 이익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 이제 취재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폴란드 동부 전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어요. 석 달 만에 다시 본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K2 전차들이 줄지어 배치돼 있었고 K9 자주포도 여러 대 보였어요. 마렉 소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자님 다시 오셨네요. 내 마지막 취재예요. 어떠세요? 석 달 동안 많이 보셨죠? 내 유럽 전역을 돌았어요. 우리는 전선을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이 전차들 어때요? 실전에서요. 마렉 소령이 K2를 쓰다듬었습니다. 완벽해요.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어요. 진짜요? 네, 혹독한 환경에서도 계속 작동해요. 우리 병사들이 신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전쟁터에서 신뢰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한 전차 앞에 멈췄습니다. 측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 글자 볼 때마다 생각해요. 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릴 이해한다는 거요. 마렉 소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린 똑같아요. 한국과 폴란드요. 어떻게요? 둘 다 침략받은 나라잖아요. 둘 다 살아남았고요. 그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한국을 믿어요. 그들은 우리 아픔을 이해하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눈 내리는 들판 위 K2 전차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폴란드 병사들. 기자님, 기사 잘 써주세요. 어떻게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무기만이 아니라고요. 희망을 줬어요. 마렉 소령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꼭 그렇게 쓸게요. 석 달간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강철은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지키는 법을 잊지 않았다. 이건 산업의 승리가 아니라 기억의 승리다. 폴란드의 눈 덮인 들판 위에서 한국의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건 약속이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는, 다시는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빠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강철의 동쪽, 그곳에서 피어난 약속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기사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 전선에서 K2 전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 쌓인 눈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희망처럼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세상에 보여줘서요.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렇게 제 취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동쪽에서 피어난 강철의 약속은 앞으로도 세계를 바꿀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